저는 오늘도 폐교된 분교 관사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이곳에서만 벌써 50년째 살고 있죠. 창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에는 아직 잔슬이 남아 있었지만 마당 한쪽 매화나무에는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문득 달력을 봤습니다. 3월 15일 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35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날도 이렇게 아침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광산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했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말에 저는 한동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광산 입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구조대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빈 관을 묻었죠. 남편이 평소 아끼던 손목시계와 안경, 그리고 제가 직접 던 목도리만 넣어서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37에 과부가 된 여자, 아이도 없이 혼자 남은 여자. 하지만 저는 그들의 동정이 싫었어요. 대신 분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최미순이 찾아온 건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이장 부인이 된 미순이는 여전히 수다스러웠죠. 영자야,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서 점심 먹자. 미순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잖아. 혼자 있으면 더 서글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익숙해졌어. 하지만 미순이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죠. 너도 참 고집은 여전하네. 그래도 이상한 일이야. 그때 광산에 들어간 사람이 도연이 혼자였다는 게. 이 말에 저는 미순이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사실 그때부터 이상했어. 광산 회사에서는 그날 작업이 없었다고 했거든. 근데 도연이가 왜 거기 있었는지. 저는 미순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일어났죠. 35년 동안 묻어두었던 의문이요. 남편은 왜 그날 광산에 있었을까? 정말 사고였을까? 미순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있었죠. 사진 몇 장, 편지 몇 통, 그리고 남편이 늘 차고 다니던 은색 목걸이짝. 하나는 남편이, 하나는 제가 차고 다녔는데 남편 것은 사고 때 함께 묻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가에 주름이 정겨웠죠.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차가운 땅 속에 있는 건가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지. 남편의 빈 무덤 앞에 막걸리를 부으며 중얼거렸죠. 35년이야 당신 없이 35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당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 어디선가 날 보고 있는 것 같다고요. 바람이 불어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줬죠. 봄이 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계절이죠. 산수유도 피었고 진달래도 곧 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체통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우체통이 묵직했어요. 안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죠. 주소도 우표도 없는 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영자야, 미안하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글씨체 분명 남편의 것이었어요. 35년 동안 남편이 쓴 편지들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 결혼 전 주고받은 연애 편지들. 그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는 절대 잊을 수 없었죠. 특히 영자를 쓸 때 위로 올라가는 버릇.
미안이라는 글자에서 미음이 유독 큰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세우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락방에서 남편의 편지들을 꺼내 하나하나 대조해 봤습니다. 틀림없었죠. 종이는 새 것이었지만 글씨체는 남편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미순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그리워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35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온갖 상상을 했죠.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럼 이 편지는 뭐지?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체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실망스러우면서도 안도했죠. 어제 일이 꿈이었나 싶어서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영자야, 미안하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의 출처를 찾아야겠다고. 먼저 우체국에 갔죠. 하지만 우체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표도 없는 편지는 배달하지 않아요. 누군가 직접 넣은 거겠죠. 마을은 작았습니다. 외지인이 오면 금방 소문이 났죠. 저는 마을 입구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혹시 어제 낯선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어제 오후에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지나갔어. 나이는 한 40대쯤 됐을까? 차를 마을 입구에 세우고 걸어 올라갔더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죠. 글쎄,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 모자를 깊이 눌렀어서 얼굴은 잘 못 봤는데 뭔가 급한 것 같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산골 마을의 정막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할머니가 말한 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검은 옷, 큰 키, 그리고 불안한 눈빛. 이영자 선생님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대답했죠.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왜 당신 아버지를 알겠어요? 진우 씨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죠.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배경에서 제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여기에 아버지의 과거가 있다고. 저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죠. 남편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걸까? 진우 씨의 목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은색 목걸이였죠. 저는 다가가서 자세히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이 차고 다니던 그 목걸이 짝이었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진호 씨는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차고 다녔죠. 부적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남편이 살아있다는 건가? 그럼 35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들어오세요.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길 것 같네요. 진호 씨를 거실로 안내하며 저는 생각했죠. 오늘 밤 35년 동안 묻어둔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진실이든 간에. 진호 씨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며 시간을 벌었죠.
손이 계속 떨려서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3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어딘가에서 다른 여자와 살았고 아들까지 있다니.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진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폐암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상자를 주셨죠. 그는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안의 것들을 숨기고 사셨대요. 하지만 죽기 전에는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하셨죠. 상자를 열자 여러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몇 장, 편지, 그리고 낡은 여권. 저는 여권을 집어들었어요. 김도현. 제 남편의 이름이었지만 사진은 조금 달랐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벗은 모습이었죠. 발급일은 35년 전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윤혜숙이었어요. 진호 씨가 말했죠. 캐나다에서 만나셨대요. 아버지는 그곳에서 목수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한국 식당을 운영하셨죠. 전 거기서 태어났고요.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남편이 낯선 거리를 걷고 있는 사진, 윤혜숙이라는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어린 진우를 안고 있는 사진.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정말 살아있었고 저를 버리고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 지금 찾아오신 거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호 씨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도 사라지셨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보낸 거였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남편이 맞다면 그는 35년 전에 죽었어요. 광산 사고로요. 진호 씨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사고를 가장하고 도망친 거라고. 큰 빚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고요. 이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빚? 쫓기고 있었다.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슨 빚이요? 남편은 평범한 광부였어요. 진호 씨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죠. 어머니가 남긴 메모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누군가의 돈을 맡아 투자했다가 실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돈의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었대요. 저는 갑자기 3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고 나기 몇 달 전부터 이상했던 것. 자주 늦게 들어오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고 가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던 것. 그때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선생님,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연락하거나. 저는 편지를 떠올렸죠. 영자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호 씨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제가 며칠 동안 이 마을에 머물러도 될까요?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남편의 아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워해야 할까? 불쌍히 여겨야 할까? 마을에 여관이 하나 있어요. 저는 말했죠. 거기 머무시면서 찾아보세요. 하지만 35년이나 지났으니 별로 남은 게 없을 거예요. 진호 씨는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가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지켜온 남편에 대한 추억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어쩌면 남편이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편지가 정말 남편이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밤이 깊어갈수록 의문은 커졌습니다. 윤혜숙은 누구였을까? 남편과 어떻게 만났을까? 그리고 왜 남편은 저와 이 마을을 버리고 떠났을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35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순이를 찾아갔습니다.
35년 전 남편이 사고 당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미순이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어머, 영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순아, 35년 전에 남편이 누구한테 돈을 빌린 적 있었어? 미순이는 놀란 표정이었죠.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저는 진호 씨 이야기는 하지 않고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만 했어요. 미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그때 이상한 소문이 있긴 했어. 도연이가 읍내 사채업자한테 큰 돈을 빌렸다고. 근데 그 돈으로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정말이었구나. 남편에게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채업자가 누구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미순이는 주위를 둘러보고 속삭였죠. 최 사장이라고 불렸어. 지금은 죽었지만 그때는 이 지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지. 돈 못 갚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무자비했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선생님, 혹시 이곳을 아세요? 그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오래된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낯익었습니다. 이건 옛날 우리 집이에요. 저는 놀라서 말했죠. 지금은 헐렸지만 35년 전에는 저기 살았어요. 진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에 이 주소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한국 분이셨는데 이 마을 출신은 아니었지만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고향이 어디였어요? 진호 씨는 대답했죠. 충청도 어디라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35년 전 남편이 자주 충청도로 출장을 갔었거든요. 광산 관련 일이라고 했지만. 선생님,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 안 하신 게 있으시죠? 정말 아버지한테서 아무 연락도 없으셨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 청년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봤죠. 저와 같은 간절함을. 며칠 전에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결국 털어놨습니다. 남편 필체로 된 짧은 편지였죠. 진호 씨의 눈이 빛났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꺼내 보여줬죠. 영자야, 미안하다. 그 5글자를 본 진호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글씨가 맞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한테 남긴 편지랑 똑같은 필체예요.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혜수가 미안하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겠다. 똑같은 글씨체, 똑같은 사과. 저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도 아는 게 별로 없어 보였죠. 우리는 둘 다 김도현이라는 남자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35년을 함께한 남편,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아버지.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마을 축제 때 찍은 사진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죠. 남편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여자. 그동안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니 그 여자가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눈빛으로. 혹시 이 사람이 윤혜숙일까? 저는 사진을 들고 진호 씨를 찾아갔어요. 이 여자 혹시 어머니 아니에요? 진호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흐릿해서. 하지만 체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했죠. 35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날 밤 저는 다락방을 뒤지다가 남편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죠. 펼쳐보니 35년 전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월 초까지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지만 사고 나기 한 달 전부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최 사장이 찾아왔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원금의 3배가 넘는다. 해숙이 약속한 돈은 언제 올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저는 숨이 막혔죠. 해숙. 그 이름이 35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음 장을 넘기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숙이 임신했다고 한다. 하지만 영자는 아직 모른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저는 수첩을 떨어뜨렸어요.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새벽 3시 진호 씨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그는 노트북을 펼쳤죠. 어머니 이메일 계정에서 찾은 거예요. 35년 전에 한국에서 보낸 편지를 스캔해 둔 거였어요. 화면에는 남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해수가 계획대로 하자. 광산 사고를 가장할 거야. 최 사장은 내가 죽은 줄 알면 포기할 거고 영자도 보험금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도주였던 거죠. 진호 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불륜의 자식이었던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이 청년도 피해자였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운명의 노인.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남편은 저를 속였고 다른 여자와 도망쳤고 35년 동안 죽은 척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침이 되자 저는 옛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진호 씨도 따라왔죠. 지금은 폐광이 되어 출입금지 구역이었지만 우리는 들어갔어요. 무너진 입구 근처에서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죠. 신선한 발자국과 담배꽁초. 아버지일지도 몰라요. 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더 살펴봤어요. 그러다 바위 틈에 끼인 종이를 발견했죠. 펼쳐보니 병원 처방전이었습니다. 김도현.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 처방전에 적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읍내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죠. 간호사는 환자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진호 씨가 아들임을 증명하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김도현 씨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두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5년 만에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데 곧 다시 잃게 된다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주소를 안 남기셨어요. 다만 다음 주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윤혜숙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미순이의 도움으로 옛 주민등록 자료를 찾았죠. 놀랍게도 해숙은 35년 전 이 마을에서 한 달간 살았던 기록이 있었어요. 주소는 남편이 자주 가던 충청도가 아니라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 살았어? 미순이도 놀랐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지만 날짜를 보니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사고로 죽기 직전 한 달. 해숙은 이미 이곳에 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호 씨는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열쇠를 발견했죠. 이게 뭘까요? 열쇠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은행 금고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은행에 가보니 정말 해숙 이름으로 된 금고가 있었어요. 진호 씨가 상속인 자격으로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 묶음과 사진 그리고 또 다른 일기장이 있었죠. 일기장을 펼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형과 나는 남매다. 아버지가 다른 남매하지만 사랑에 빠졌다. 이 비밀을 안 최 사장이 우리를 협박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도현은 나를 지키기 위해 돈을 빌렸고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일주일 후 병원 대기실에서 우리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예약이었는데 10시 30분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죠. 혹시 우리를 피하는 건 아닐까 불안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어요. 뼈만 남은 몸, 푹 꺼진 눈, 하지만 그 눈빛. 저는 알아봤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죠. 도현. 제가 일어서자 남편도 저를 알아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야, 쉰 목소리가 겨우 나왔죠. 정말 미안하다. 35년 만에 직접 듣는 그 말, 편지에 적혀있던 그 말이었어요. 진호 씨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남편은 아들을 보며 또 울었죠.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병원 뒤뜰 벤치에 앉아 35년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죠. 다 내 잘못이야, 변명하지 않겠어.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해숙과의 관계, 최 사장의 협박, 그리고 도망친 이유. 해숙은 내 이복 누나였어. 아버지가 다른 우리도 나중에 알았지. 이미 사랑에 빠진 후였어. 최 사장이 그걸 알고 협박했고 나는 널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했어. 날 지키기 위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최 사장은 내게도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어. 내가 사라지면 너라도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 보험금도 남겼고. 진호 씨가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와는 진짜 남매였단 건가요? 남편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해숙이 임신했을 때 아이 아버지가 도망갔거든.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했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35년 동안 아버지로 살았던 거죠.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남편이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 있잖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배신감, 연민, 그리움, 분노가 뒤섞였죠. 왜 이제 와서 돌아온 거예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그리고 진호가 혼자 남게 될 테니 너한테 부탁하고 싶었고. 해숙은 작년에 먼저 갔어. 남편이 말을 이었죠. 죽기 전에 모든 걸 진호에게 털어놨지. 나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2달이라는데 아마 그보다 짧을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있었죠. 배신과 거짓말로 얼룩진 세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움과 사랑도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주름진 손을 봤습니다. 한때 그 손을 잡고 평생을 약속했었죠. 어디 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읍내 작은 여관에 있어. 혼자서는 거의 못 움직여. 진호 씨가 말했죠. 아버지, 저랑 같이 지내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35년 전과 같은 사랑이 있었어요. 영자야, 마지막 부탁이야. 날 용서 못해도 좋아하지만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옆에 있게 해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을 속고 살았는데도 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가요. 제가 말했죠. 우리 집으로. 남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진호 씨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어요. 35년 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으니까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저는 문을 열었죠. 당신 집이잖아요. 35년 전 그대로인 집안을 보며 남편은 또 울었어요. 남편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 씨는 읍내에서 짐을 가져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죠. 낯선 가족의 동거였지만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남편은 거의 누워 있었지만 가끔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영자야, 그 편지 말이야. 미안하다고 쓴 편지. 저는 편지를 가져왔죠.
남편은 편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저는 놀랐어요. 뭐라고요? 분명 당신 글씨인데. 남편은 웃었죠. 글씨는 내 거 맞아. 하지만 이건 진호가 쓴 거야. 진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죠. 죄송해요. 진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을 만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글씨를 흉내내서 썼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 편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남편 글씨를 흉내낼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 씨는 대답했죠.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을 보고 연습했어요. 특히 영자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선생님 얘기하면서 쓴 메모에 있었고요.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진우가 먼저 날 찾아왔어. 한 달 전에.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지. 나도 그때 결심했어. 돌아가야겠다고. 하지만 직접 나타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진우가 먼저 가서 분위기를 살펴보기로 한 거야. 그럼 광산에 간 것도?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35년 만에 가봤어. 그곳에서 죽은 척했던 내가 너무 한심했지. 처방전을 떨어뜨린 것도 일부러야. 너희가 날 찾아오길 바랐거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돌아오기 위해 그렇게 애썼다는 게 마음에 와닿았죠. 근데 왜 직접 안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슬픈 표정이었어요. 이 꼴로 어떻게 와. 35년 동안 죽은 사람인데, 게다가 늘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인데, 진호가 먼저 가서 내 마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평생 숨어 있었을 거야. 진호 씨가 말했죠. 아버지는 매일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대요. 진짜 사랑은 선생님이었다고.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푹 꺼진 눈.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었어요. 35년이야. 제가 말했죠. 35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어.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매일 너를 생각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해숙과 있을 때도, 진우를 키울 때도 항상 내 생각이었어.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35년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고 저는 혼자 보낸 세월을 말했죠. 진호 씨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들려줬어요. 어머니는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셨어요. 진호 씨가 말했죠. 특히 이 마을을 단 한 달 살았는데도 평생 잊지 못하셨대요. 아마 아버지 때문이었겠죠.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해숙은 좋은 사람이었어. 비록 남매였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 너한테 미안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었어. 죽기 전에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갔지. 저는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용서하기로 했어요. 미워해봤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으니까.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제가 말했죠. 이제 남은 시간이나 잘 보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예상과 달리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물론 점점 쇠약해졌지만 의지로 버티고 있었죠. 매일 아침 저는 남편을 위해 죽을 끓였고 진호 씨는 아버지를 부축해 마당을 산책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35년 만에 돌아온 김도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기적. 미순이는 매일 찾아와 반찬을 가져다 줬죠. 그래도 돌아와서 다행이야. 미순이가 말했어요. 영자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영자야, 폐교를 개조해서 뭔가 해보는 게 어때? 저는 의아했죠. 뭘 하자고? 남편은 웃었어요. 작은 책방이라도 진우가 운영하고 너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나는 곧 없겠지만 너희 둘이라도. 진호 씨도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서 살고 싶어요. 도시는 지겹거든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폐교를 어떻게 개조할지, 어떤 책들을 들여놓을지.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월의 어느 아침 남편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죠. 병원에 가니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눕혔어요. 진우 씨와 저는 교대로 간호했죠. 가끔 남편이 의식을 찾으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 미래의 계획. 비록 남편은 그 미래에 없겠지만 마지막 날 밤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영자야, 고마워. 날 받아줘서 용서해줘서.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나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남편은 웃었습니다. 35년 전 그 미소 그대로. 진우를 부탁해 남편이 말했어요. 걔는 좋은 아이야. 너한테 좋은 아들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이니까. 새벽 4시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35년의 방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의 얼굴. 진우 씨와 저는 조용히 울었죠.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3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진짜 장례식이었죠. 남편의 관 속에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넣었어요. 짧았지만 행복했던 2달의 기록. 장례가 끝난 후 진우 씨와 저는 폐교 개조를 시작했습니다. 책방 이름은 기환으로 정했죠. 35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기리는 의미였어요. 진우 씨는 열심히 일했고 저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가을이 되자 책방이 완성됐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마을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어른들도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진우 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커피도 팔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어요? 진우 씨는 저를 보며 웃었죠.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을 찾아왔다가 새로운 어머니를 만난 거였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우라는 아들이 생겼고 책방이라는 새로운 꿈도 생겼죠. 남편이 남기고 간 선물이었습니다. 35년의 기다림 끝에 받은 가장 큰 선물. 책방 한쪽 벽에는 남편의 사진을 걸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 아니라 돌아온 후 찍은 사진.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그 아래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쓴 글을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영자에게 35년 동안 미안했고 고마웠고 사랑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와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내 인생은 완성됐다. 진우와 행복하게 살아라. 하늘에서 지켜볼게. 영원한 남편 도현. 저는 매일 그 글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3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비록 2달뿐이었지만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용서했고 우리는 화해했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책방 문을 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진우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도 들리죠. 이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35년 만에 기환이 가져다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